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자리 채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오시지 않겠냐는 생각을 봅니다. 저희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에 서울시와 같이 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한 바 있고, 거기에서도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소득성장특위와 함께 소득 격차와 관련된 논의를 얼마 전에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하게 이제 큰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양극화와 격차 오늘 주제인데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격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는가? 이걸 집중해보면, 그 내부에 보면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의지가 노동이기 때문에 보면 또 이제 유노조, 무노조 간의 이런 그 격차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현실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총에서 나오신 김영환 본부장께서 그런 것을 언급하셨던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볼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있는 기업별 노조로 과연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 것인지, 또 3개월 교섭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법이나 제도 탓으로 돌려서 되는 것인지, 우리 노조 내부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근본적 고민과 문제제기를 해야 될 때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맞서고 싶어도 맞설 수 없는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걸 현재대로 놓고 이렇게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제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교섭력 강화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럼 노조란 틀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교섭력을 갖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교섭력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틀을 어떻게 갖춰서 뒷받침할 것인지 하는 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오늘 큰 욕심 안 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공유와 구체적 모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큰 진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의제, 노동과 연관되는 경제사회의제를 노사의 그 중심적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노사정 간의 책 있는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단지 연구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닙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상의 출범식에서 앞으로 경상의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적 실행력을 담보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연구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사퇴된 진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저희 경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큰 그림을 그림이지만 실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체적 성과를 축적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를 테이블 하시되 구체적 시비를 할 때는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도 와 계시지만 대구에 있는 미래모터스 사례를 통계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이 그동안 GM과 전속 거래를 해왔는데, 지금 그 자동차 산업의 변화 선택에 속에서 전속 거래도 끊기고 어려워졌다. 지금 몇 년간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해외 수주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동안 영업 성적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오늘 금융노조위원회 모셨지만 금융 지원이 은행부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어려워진 조건에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속 거래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로 나가는 이런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런 것들이 갖춘 데에서 노사 상생 문화를 만들고 또 지역에서 노사정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타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통령께서 뭐 바로 그 금융위원장에게 그런 지시를 좀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금융노조도 이런 데서 같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러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건 저희 받아서 잘 정리를 해서 나가겠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단계로 갈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좁히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방정부 이 5개를 잘 종합해서 실천 체계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다른 부분도 다 해야 되지만 아주 이제 좁혀서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조업,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청년 일자리, 지방정부 이런 것들 같이 묶어서 역할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카드사의 그 수수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치가 있었는데, 저 그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좀 그 노사 간에 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정부도 같이 논의를 했어. 뭐 말하자면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틀이 있는데 이 틀에 오셔서 노사 간 이야기하고 정부 이야기를 하고 국회로 넘겼다는,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좀 제가 카드사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그런 틀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가닥을 이 잡아주시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게 돼 있는 법적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노사가 같이 합의하면,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같이 책임을 담보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우리 단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소중한 논의를 잘 해주시고 저희들은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같이 모셔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1부 새로운 기업 간 거래관계와 혁신 역량 증진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영석입니다. 우선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에 그리고 일부의 좌장을 맡게 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좌장의 역할은 발표자와 토론자의 시간을 잘 체크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일부의 주제는 새로운 기업 간 거래관계 혁신 역량 증진입니다. 오늘 큰 주제가 양극화에서 양질 이제 창출인데, 기업 간 거래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그러한 변화를 이뤄내는데 힘을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이제 양질의 인재,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세 분께서 해주십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님께서 대중적 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실 주관, 그리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대중적 기업 임금격차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성과 공제, 활성화는 세 번째로
이호창 도사고천재단 인터혁신 분장께서 양껏 보호대한 인터혁신전략 및 도사전 협력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시고, 이 세 개 발표에 대해서 정종렬 전국감염병협의회 정책국장님과 정진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발표자분들도 이제 하신 말씀이 많고 토론자분들도 이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께 15분 정도씩 발표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토론자분들께는 한 7분 정도씩 이제 발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금의 시간을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할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합 토론도 있으니까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토론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질의응답, 간단한 사항 중심으로 해주시면 일부를 3시 30분까지 훌륭하게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를 김남근 변호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에 아마 핵심 내용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1980년대에는 대기업의 한 90%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한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질이 낮은 일자리가 돼서 청년들이라든가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기피하는 일자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의 거래 조건을 개선을 하는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그럼 이렇게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들도 단결을 해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어떤 사회적 교섭들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이익 공유제, 성과 공유제와 같은 그런 협력 체계들을 구축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발제해야 되는 내용의 핵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의식은 흔히들 이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정경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어떤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강력한 행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회에서의 강력한 입법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지도 문제이고, 그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들은 그런 경제적 약자들이 자기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들이 이런 이제 대기업과의 어떤 교섭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가장 정형적인 방식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사용자하고의 어떤 집단 교섭인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재벌 대기업들과의 사회적 교섭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래 조건을 개선을 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하는 그런 이제 마찬가지 길을 걸어야만 이게 지속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제 카드 수수료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로 하자라는 걸 정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요번이 전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맹점주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점주단체들이 그런 카드회사들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는, 또 실제로 대형마트들이나 백화점들은 그런 협상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정하고 있고, 자신들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떨 때는 코스트코리아 같은 한 0.7%, 대형마트 한 1.1%, 2% 이런 때를 하고 있는데, 중소상공인들은 일방적으로 통지를 받는 식으로 2.5%, 2.3%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맹점주 단체들도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카드 수수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지만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협상이 될 때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주도를 했던 그런 중소상인들의 핵심적인 요구도 바로 우리가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교섭권을 달라,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사회적 교섭의 방식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확산되어 나가야 되고,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결사로 나서지 말고, 그런 이제
중소기업단체, 소상공인단체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사회적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때로는 그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 사이에 있어서의 분쟁이나 교섭이 있을 때 그걸 중재하고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들이 지속성을 갖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관련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법정 임금을 이제 높이는 그 작업들은 다 어느 나라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그 캘리포니아주나 이제 뉴욕주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그런 주에서 15달러라는 목표를 세우고 쭉 최저임금 인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애틀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듯이 이제 2015년, 16년, 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15%대에 이제 두 자릿수 인상을 통해서 이미 15달러에 도달을 했고 영국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25세 이상의 그 성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외에 별도로 법정 이제 생활임금 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9파운드, 우리 따지면 이제 뭐 한 14,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계속 법정 임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던 나라인데 최근에 이런 법정 임금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그런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들을 벌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 임금주도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의 특색은 또 그런 나라하고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의 격차가 너무 크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있어서 임금 격차가 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있어서의 그런 경제력 향상, 그런 거래 조건의 향상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그런 조금은 좀 복잡한 그런 이론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에 있어서는 이제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들은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초기에 한 1년을 그와 함께 병행돼야 될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경쟁력이나 거래 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있어서의 그런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페이스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상당한 사회적 갈등으로 좀 표출돼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원화청 불공정 문제만 이렇게 보더라도 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1975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그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를 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대기업들이 빠르게 그 해외에 나가서 수출 경쟁력들을 갖게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가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들이 사실상 포기가 됐고 그런 대기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되다 보니까 뭐 전형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죠. 우리 위원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GM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들은 GM에만 납품해야 되고 다른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 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도록 이런 전속적 거래 구조로 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해외에 가서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GM이 망하면 같이 다 밑에 있는 부품체도 같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전속적 거래 구조화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있어서 노무비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그런 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들은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정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될 때 그 최저임금의 인상분들을 대기업도 나눠서 분담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로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올해 1월달에 있었던 납품대금 조정제도 같은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납품대금 조정제도 같은 것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분들을 대기업들이 분담하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1월달이 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인상이 된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을 이제 직접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협상들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높아진 부담들을 대기업과 분담하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들은 제조하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도급법에 아예 납품대금 조정제도라는 법적 제도를 도입을 했고 가맹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표준계약서들을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중소벤처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납품대금 조정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전형적인 그런 이제 사회적 교섭 형태가 될 텐데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 대화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보복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왜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냐? 중소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신청하면 바로 보복당하는데 거래가 바로 끊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개별 기업들이 할 수가 없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단체들이 이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단체들을 또 주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표들인데 우리가 그걸 신청했을 경우에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당할 보복 이런 것들을 가장 우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그걸 보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들의 의지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공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회적 교섭들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회적 교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2쪽에 있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 단체들을 육성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을 이제 육성하는 것들은 중소기업 강국인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들은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다양한 공동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 시장 개척, 공동 교섭,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많이 해왔었고, 그다음에 독일에 있어서의 이제 그 공정거래법에 해당되는 독일의 공정경제법에 있어서도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단결해서 교섭을 하거나 이제 시장 개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 부당공정이 담합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게도 이제 우리는 공정거래법 19조에 이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전부 부당공정이 담합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 150년 전에 노동조합이 뭐로 처벌받았냐면 이 담합행위로 처벌받았죠. 그런 역사적으로 극복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들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반드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야만 이제 이런 거래 조건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걸 허용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물협회라든가 레미콘협회 이런 데가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다 꼬리를 내는 게 많았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독일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나 거래 조건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담합행위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공동 교섭이라든가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길들을 이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쪽에 있습니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중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재벌 대기업들과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이 점점 이제 계열사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그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던 그런 이제 여러 적합업종의 영역들까지 이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대형 유통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골목상권이 누리던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대규모로 진출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교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불안하게도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회적 교섭이라든가 사회적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의 어떤 프렌들리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가게 되면 대기업들이 그냥 교섭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뭐 2년 3년 만에 후딱 시간이 갔고, 그 사이에 이제 대기업들은 다 진출해서 동반성장위원회 무용론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관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했는데, 결국 이제 타협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상공인, 주로 소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한 100여 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내에 해결을 못하게 되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사회적 교섭들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교섭들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제 후견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뭐 예를 들어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부담들이 가장 큰 곳이어서 편의점 주로 이제 점주들이 이제 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투쟁, 거리의 투쟁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들은 일본과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는데 이제 일본도 이게 과담 출전이 문제가 돼가지고 가맹점주들에 있어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담 출전을 막는 방식으로 최저 수익 보장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최저 수익 보장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의점 가맹점을 많이 진출시키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죠.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수익을 35%에서 50%까지 어떤 수수료를 받아가니까 하는데 과당 출점이 되게 되면 이제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생계비도 벌기 어려운 나도 최저임금을 못 번다 그러는 이제 편의점주들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어렵게 이제 몰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구 10만 명당 그 편의점의 수가 한 77개 정도 되는데 일본이 10만 명당 한 44개 정도 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편의점이 한 2배 정도 많이 과당 출점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조조정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기업 본사들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주들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부담을 갖게 최저 수익 보장제 같은 걸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이제 편의점주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폐업을 하고 싶다라는 걸 희망하는 데들이 많은데 또 폐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제 위약금들을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년 정도만 좀 과도한 위약금을 불리지 않고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희망 폐업을 받아달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 폐업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주로 자영업자들, 소상인들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좀 뭐 예시를 한 겁니다만 이거는 이 부분을 대표해서 오늘 정정렬 거래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뒷부분의 논의들은 정정렬 거래사님들이 많이 보충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쪽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토론 통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민선 박사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맡게 된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 공유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임금격차와 생산성에 대해서 국제 비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제 활용 현황 및 평가,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제 활성화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 격차입니다. 일단 제가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4개국을 국제 비교를 했고 환율은 PPP로 변환을 해서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평균 임금이다. 우리나라 고용부에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7년에서 17년간 최근 10년간 이제 연평균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최근 5년이 과거 5년에 비해서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5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증가율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증가율 또한 3.5%에서 최근 5년간 3.7%로 0.2%포인트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은 미국의 약 78.6%, 일본의 94.2%, 프랑스의 86.6%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높지 않은데 그 중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미국 대비 28.7% 높고 일본 대비 49.5%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격차를 놓고 볼 때 300인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500인으로 할 때 5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가정했을 때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54.2%입니다. 그 중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1인에서 4인 기업은 500인 이상 기업의 약 32.6%, 그 다음에 5인에서 9인은 9인 사이는 500인 이상 대비 약 48.3% 수준에 불과하고요.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을 놓고 봤을 때 2007년에서 2017년간 최근 10년을 놓고 봤을 때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은 2007년에 58.2%, 2017년에 54.2%로 10년간을 놓고 보면 다소 임금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임금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최저점을 찍고 그 기점에서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수준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1인당 GDP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임금 수준은 어떨까? 우리나라 기업 전체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1인당 GDP 대비 103.3%입니다. 미국은 89.3%, 일본은 99.4%, 프랑스는 119.9%인데요. 500인 이상 대기업을 놓고 봤을 때 GDP, 1인당 GDP 대비 190.8%로서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대비 500인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말씀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번에 조금 추가로 분석했던 건 업종하고 연령을 한번 종업원 규모별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조업으로 놓고 봤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 봤을 때 제조업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은 서비스업 대비 약 25.8% 정도 전체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500인 이상 같은 경우도 좀 제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격차 수준을 놓고 보면은 5인 이상 기업 경우 제조업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을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제조업의 평균 임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미국의 약 83.0%이고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100인 미만 기업, 1인이나 4인, 5인에서 9인, 10인에서 99인 같은 100인 미만 기업은 미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요. 하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은 미국보다 26.7% 정도 제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 쪽의 평균 임금은 미국의 76.6%이고요. 근데 이제 5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 22.8%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비중 또한 미국과의 격차는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으로 놓고 보면 흔히 우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기준인 29세까지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반 인력을 30에서 64세로 봤을 때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 이제 30에서 64세 평균 일반 근로자 62.4% 정도 수준이었고요.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수준은 약 34.8%에서 75.3%로 격차는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청년으로 놓고 봤을 때 500인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 평균 임금을 봤을 때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 청년에 비해서 39.8%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또한 조금 우리나라가 좀 격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세에서 64세도 전체 15세에서 그러니까 29세 이하하고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기업 규모별 생산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 5년마다 사업체 전수조사인 경제총조사를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 경제총조사가 2017년 6월에 발표가 됐고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수조사인 경제센서스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 그 결과가 이제 6월에 최종 발표가 됐는데 그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약 30% 정도, 30.9%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종업원 규모별로 좀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100인 이상 기업을 놓고 보면 제조업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100인 미만을 보면 서비스업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노동 생산성과 일반 기업 규모별 노동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제조업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놓고 봤을 때 1인당 노동 생산성은 둘 다 12.0만 달러, 12만 달러 정도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좀 낮고요. 10인 이상 갔을 때 특히 이제 100인 이상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일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소상공인은 일본에 비해 낮지만 100인 이상 기업은 일본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인당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부가가치에서 종업원 수로 나누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산출하는 양 또한 많기 때문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살펴보고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과 공유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어떤 합의한 공동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 공유가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중심으로 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는 뭐 경영성과급, 스탁옵션, 직무발명보상, 각종 공제사업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10인 이상 중소기업의 약 36% 정도가 1개 이상의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은 한 개사당 평균 1억 1,482만원 정도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종업원 1인당 성과공유제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약 181만원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과공유의 실질적인 금액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중소기업의 약 83% 정도가 협력 대기업이 자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없다고 좀 응답을 하고 있고요.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는 기업 아니면 근로자들 전체적으로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성과공유제가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62% 정도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 격차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산성 같은 경우 분명히 높아져야 돈을 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좀 성과가 있겠지만, 또한 생산성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이나 이윤 창출의 결과가 근로자들에게 적정하게 공유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본에서도 2018년 6월부터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관련된 정책 수단별 세부 지원 내용도 명시하고, 예를 들어서 2022년까지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금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의 생산성에 관한 일부 조항은 좀 명시되어 있지만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 정책 수단별로 좀 과감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작업환경 개선 더하기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공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 공장 할 때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스마트 공장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활용하고 확산하는 일반 범용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 기업 관점에서 보급 활용 인력에 대한 양성, 공급 기업 관점에서 전문 개발 인력 양성으로 투 트랙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이 됐고 50인에서 299인 2020년 1월, 그 다음에 50인 미만 영세한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약 43.4%,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는 50인만 소기업에 한해서 2020년이나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했을 때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보상이라든지 숙련이라든지 정보의 미스매치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근로 환경이나 작업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라든 게 생산 작업, 생산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R&D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관련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된 세제 지원도 좀 다른 투자세액 공제하고 중요한 비중을 좀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생산성은 일단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래 근무할수록 어느 정도 생산성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일명 파랑새 증후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서 이제 직업계고의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성장 단계별로 지원 체계를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관련된 예산이 18년 기준 16억에 불과합니다. 과감히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 문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두 번째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공유에 대한 홍보나 확산 노력, 그 다음에 성과공유를 제대로 중소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장기 재직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해당 중소기업 인력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을 좀 도입돼서 한식으로 좀 나름대로 사기 진작이라든지 장기 재직에 같이 좀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통계 자료부터 정책 대안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 맞추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호찬 일터혁신 본부장님께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토혁신 전략 그리고 가정 협력 방안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에서는 양극화 극복과 연관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교섭의 내용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섭의 구조라든가 교섭의 어떤 방식, 내용, 규정적 거래, 전반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섭 관계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될 때 양극화 문제의 어떤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문제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법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고 그 측면, 그 접근 방식 중에는 교섭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혁신의 문제, 생산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 역량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 앞에 발표하신 노민선 박사님 발표라든가 제 발표는 주로 앞에 이러한 혁신의 문제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뒷부분 좀 대안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가볍게 소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됐었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이제 인당 생산성을 잡느냐 시간당 생산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농업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서 한 30% 정도 수준 내외, 임금은 전반적으로 65%. 물론 이제 그 어느 구간을 잡느냐에 따른 다르긴 하지만 양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라는 자체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양파의 해법 역시 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 작업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켜서 또한 그 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또는 높이고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포괄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혁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혁신이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과 생산성이 높여질 때 양파의 문제조차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혁신에 대해서는 사례 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약간 생소하게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좀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내려본다면 작업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들의 개편을 통해서 노동자의 숙련을 개발하고 동기부여와 어떤 기회제고, 흔히 AMO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 혁신 활동에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성과 근로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 이미 크게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 이후의 사회기술 체계론 또는 80년대 이후의 리프로덕션에 대한 논의들 또는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논의들, 다각적인 다양한 이론적 전통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발전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혁신이라는 워크플레이스 이노베이션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시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혁신은 기본적으로 윈윈윈 이 세 가지 노사적 모델에게 함께 가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게는 혁신, 성과라든가 생산성 이런 성과를 주게 해주시고 노동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로생활 질개선, 양질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경제 시스템의 집중하는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윈윈윈 노사적 3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내용과 연관해서는 네 가지 정도 범주를 약간 논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참여적 작업 조직, 그러니까 작업에서 어떤 팀작업이라든가 팀의 권한 위항이라든가 유연한 작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동자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참여적 작업 조직에 대한 얘기들, 또 작업장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적자원 개발, 적극적인 교육훈련 투자, 또 성찰적인 학습 등등을 얘기하는 고숙련 인적자원 개발, 또 노동자들의 어떤 인적자원 관리에서의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 또 노사가 함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 생산적 구성관계,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것을 흔히 데이터 혁신의 중요한 내용으로 잡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번들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함께 프로미로 이루어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혁신의 성과가 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혁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그 노사의 파트너십이 생산적으로 형성될 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데이터 혁신의 기대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뢰의 부족이라든지 노사 간의 정보의 부족, 또 자원의 부족 이런 등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노사만의 자율적인 데이터 혁신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는 제3자가 노사의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는 일종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업적인 지원들을 각 나라에서 어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도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데이터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에 문제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개선해서 우리에게서도 데이터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양파 극복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데이터 혁신이 과연 어떠한 내용과 어떤 방향에서 추진될 것인가를 우리 좀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내용들과 혁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말을 얘기하면서도 또 동상이몽이랄까 각 사람들이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인터랙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인터랙션을 반영하면서 그 세 가지 원칙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적인 인터랙션, 포용적인 인터랙션, 협력적 인터랙션 세 가지 제가 전략적 방향을 설정을 봤는데요. 참여적 인터랙션의 내용과 연관해서 뭐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인터랙션의 거의 모든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참여의 중요성입니다. 그 노동자 참여의 부분들은 현장 수준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전략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경영 수준에서 참여까지 다양한 다층적 수준에서의 참여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노동자들의 개선 활동에 대한 참여도 있고 또한 이거를 통한 대의적 활동을 통한 참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동자의 보이스를 적극적으로 인터랙션에 담아서 바꿔나갈 때 혁신의 성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혁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양파국과 연관해서는 어떤 포용적인 인터랙션, 여기서는 특히 이제 기업들 간에 본다면 원화적 기업들 간의 포용 혁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을 함께 포용하는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분화돼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좀 이용하거나 또 한쪽을 갖다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착취하는 방식의 이런 혁신이 아니라 또는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의 혁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함께하는, 함께 포용하고 함께 주체로서 포섭하고 진행하는 이런 혁신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협력적 인터랙션은 의사 간의 협력이라는 차원들 부분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기업과의 협력이라는 측면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랙션 수준과 얘기했을 때 보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문화발전재단에서도 2010년서부터 매년 인터랙션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쭉 조사해 보면 제가 사실은 평균적 수준에서 우리 인터랙션 수준을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기대 수준은 70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 현재 인터랙션 수준은 조사해 보면 50점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매우 부족한 수준이고요. 특히 작업조직, 인터랙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작업조직과 연관해서는 매우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터랙션의 수준들이 매우 지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 왜곡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OECD에서 비교한 표도 있는데요. OECD 피약 조사를 기초로 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인터랙션과 연관해서 보면 낮은 수준에 있고 작업 조직과 연관해서 보면 더 한국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랙션은 제가 참여적 인터랙션, 포용적 인터랙션, 협력적 인터랙션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터랙션 현황은 유감스럽게도 참여적이라기보다는 배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 통해서도 밝혀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동화라든가 아웃소싱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지금 배려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일례로 몇 가지 페이퍼에서도 적시해 놨습니다만 우리 제조업에서의 어떤 만인당 상호흡 대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들 또는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다르고요. 아웃소싱과 연관해서도 보면 외주 가공비가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대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하락하는 데 반해서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증대하는 즉 대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랙션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참여적이라기보다는 배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포용적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많은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기관물이 상실이고 마찬가지로 불공정화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력적 측면에서 보면 노사간의 불신, 생산력이 부족하고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미흡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예전에 비하면 늘어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또 지원 대상이 협력업체로 한정되고 있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랙션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중기벤처부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도 인터랙션 지원 사업들을 연관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과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주로 제가 개선방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 중심으로 지적을 해보자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인터랙션 지원이 제일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주로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기업 수로 한다면 뭐 약간 매년 좀 차이는 있지만 700여 개 기업들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부분들이 비율이 80에서 8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시원 단축이라든지 또 인사동부 시스템의 합리화를 보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자면 역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0년 중반에서 시작됐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정치 의제로 쭉 꾸준히 추진해 왔긴 했습니다만 전략적 정치 의제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유럽이라든가 이 혁신국으로 대성되는 핀란드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터랙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대표적 혁신으로 알려졌는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경우에는 예트혁신이나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인 혁신, 전략적인 의제로 잡고 그것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으로서 계속 자리매김됐지만 그것이 전략적인 정치 의제로 또 노사장이 함께하는 이런 의제를 자리매김지 못하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참여에 충분하지 못했던 점들, 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단순화를 반복했다는 것들, 또 HR 중심의, 남들 HR 중심의 컨설팅도 은근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작업 조직, 또 생산 시스템들의 문제와 함께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그 연계가 더 부족했다는 점들, 이런 또 물량 중심의 접근법, 이런 문제점들을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본다면 또 노사관계라든가 노측에 참여, 아까 이태혁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했고요. 성과 향상에만 축지를 맞춰주면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인데 한쪽 측면만 함으로써 당연히 노측의 관심이라는 노동자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뜻대로 스마트 공장 자체의 사업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태혁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 시스템들만 강조되면서 기술 시스템에 함께 변화해야 되는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의 통합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시스템만 변화하고 조직 시스템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스마트 공장 사업 이런 문제에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대안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해서 기술 시스템의 변화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자부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비서 사업이 있는데 주로 협력사 지원의 지원 사업이고 최근에 좀 확대돼서 여러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혁신 컨설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측과의 대화 협의, 노사관계의 맥락에서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혁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협력, 중충적 수준에서의 노사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부의 적극 지원, 사업 측면 운영 방식이 대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대화와 연관해서 보자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균형성을 고려할 때 이태혁신이 좀 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서 상정돼서 보기적 논의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노사정의 논의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상의 의제노위원회의 독립지대 부분 의제로서 이태혁신의 논의를 좀 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이태혁신 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지원을 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노사정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업종,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장 차원에서의 지원들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특히 노조의 조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는 근자법 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노사협의회가 이태혁신과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연관해서는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혁신에서는 그 HR 혁신과 생산 혁신이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는데 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인재풀로 이끌어서 중소기업의 이태혁신의 촉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경우에 최근 이제 시도되고 있는 하나의 시점 중에 하나인데 생산성과 국민 추진협력이라고 해서 일본은 서비스업의 부분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서비스업의 낙후된 부분들 5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최근 10개 부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의 선진기업들 전문가들을 낙후된 서비스에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 지원들을 통해서 이태혁신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런 좀 형사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연관해서는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운영기관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또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조직과 HR력의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이미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냥 선발 방식이 아니라 좀 전략적 타겟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과 지식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리더십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상원의 이태혁신을 발전하면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혁신이랑 유상협회와 연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좀 감히 놓치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히 우리 노동계 노치에서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부감 내지는 좀 이에 대한 좀 소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남들이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놓치게 생산성에 대한 혁신의 내용들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함께하기 위해서도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배드적인 혁신들이 그랬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공간들을 형성하기 힘들고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력, 효용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배교회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성적인 추진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이태혁신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들을 수립하고 법령적인 지원체를 수립하고 특히 정부 주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유호창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호창 박사님께서 경산의회 독립의제로 이태혁신을 경선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서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토론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선 정정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앞에 발제문들에서는 기업 일반하고 노사관계 일반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근데 최근 민생제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자영업자들이나 주로 편의점주 중심의 소상공인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고 있죠. 을을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을을 갈등이 발생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영업자는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 사회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상인하고 약간 상인 중에서 외식하고 도소매업 중심의 상인, 저쪽의 상인 개념에 서비스 개념하고 소규모 제조업자까지 포함한 그런 사회학적인 개념을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잡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만 장사를, 영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 한 170만 정도가 고용을 두고 있습니다. 평균 한 3명 정도를 두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된 노동자가 한 500만 정도에 해당합니다.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자영업자 영역에 총 봉사하는 숫자는 한 1,100만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조금 더 적확한 정책이나 사실상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영업자 중심에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존에 이제 노사관계의 자본과 개념과는 좀 다른 사용자인데 사회적 약자죠. 이렇게 치부받고 이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전통적 자본과 노동자 관계로 하는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단순한 사용자, 소자본가에 대한 그런 인식과는 다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운, 최초되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들, 그 다음 이 원인, 이것들을 해결하는, 실제 이제 해결해나가는 사례나 과정들, 현장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사회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 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집단의 대응 방법이 사실 자영업자 영역, 경제법 영역인데 이 영역에도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크게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등을 통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또 협동조합을 통한 방법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접목되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그 농업사에서 공업사의 지금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또 자동화 인공지능화 격계 기술 발전이 되고 있죠. 이게 불과 우리나라에서는 50년 만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 보장이나 이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이런 이분들을 포괄해줄 제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자영업자 영역으로 범주화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영역은 어찌 보면 제1차 사회 안전망 성격까지 이미 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현상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자영업자 영역에 대해서 약하니까 은혜적인 보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 아니면 단순히 열악한 사람 정도로만 정책 대상을 삼고 본질적인 연구나 제대로 된 통계나 이런 것들도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옛날에 기술 발전이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변화를 촉진할 때 들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조선 후기 광자 현상이나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제2차 인클로저 운동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바로 안착하지 못하는 약간 부유한 계층이 생기고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좀 열악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라면 아마 지금의 경제적 인생 문제를 통치된 경제적 어려운 문제나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좀 간단한 정책이나 또 단순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꽤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꽤 복잡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산업사회로 오면서 농업사 조선 후기 이후에 광자현상 이후에 사실상 농업 노동력은 한계 생산성 제로인 노동력이 거의 대다수였죠. 이분들이 산업사회 공업 동작 노동자로 편입되는 데는 한 4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자동화나 인공지능화의 속도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고용의 고립고개의 시대라고 바라보는데 이 부분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지금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실제 이제 지금 당장 고약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 원인을 그냥 3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지금 600만 정도는 지금 정도의 우리 경제 수준, 생산성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생존이 가능한 수준인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로 수익 배분 구조의 왜곡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편의점 좀 동나라인데 편의점 제가 데이터도 좀 나와 있고 뽑을 수 있고 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26쪽, 7쪽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11개년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의 실질, 물가 성장률을 배제한 실질 매출액을 비교해봤습니다. 했더니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역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본사는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점주는 매출이 자연스레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2012년, 13년에 자사사건, 연이은 편의점들 자사사건이 계속 터져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대응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점주님들도 집단적으로 된
대응해서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죠. 이런 집단의 대응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2014년, 5년 보시면 다시 비례관계로 돌아섭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선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과도한 출정이 이어지면서 그래프가 기울다가 2017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역관계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출 부분인데 수익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 가중돼서 곡선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제조업 분야의 산업화가 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대규모 자본이 유통업으로 유입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아주 어려워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자, 이미 그 자영업자들 월 평균 소득이 한 2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적용받는 노동자들 평균이면 330만 원 정도여서 사실상 자본가, 노동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에 의해서 소속된 아까 500만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이미 4개 정도 계층으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맨 하층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현실적으로 220만 원 받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월급 보전해주는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평균 근로가 한 3.7명, 4명 그러거든요. 가맹점주는 3.7명이고, 그래서 이분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올해 매월 부담 증가분이 한 84만 원 정도 됩니다. 220만 원에서 84만 원 주면 140만 원 됐잖아요. 그죠? 자기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해서,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올라가면 한 60만 원이 되는데, 이제 144만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과밀한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노동자 영역이 안정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양대 일자리를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농민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리가 된다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정부에서 이런 고려 없이 퇴출명령 펼친 결과 자살률이 최대치로 솟은 것은 아마 빼앗은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두고 최대한 공존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방안으로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 전혀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 프랜차이즈에서 시도가 돼서 성공을 했는데 집단적인 단결권을 아까 노동자에게 부여했던 단결권을 자영업자 영역까지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매협동조합하고 정보공개제도 통해서 상승 어느 정도 생존을 해냈고요. 지금 우리도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피자에서 내년 1월 2일 1호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고 다른 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카드 수수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거 아니죠. 실제 편의점주님 기준으로 아까 편의점 예를 들었으니까 1년 어느 정도 감액되는 금액이 한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한 거치 20만 원. 실제 늘어나는 비용은 140만 원인데 감액되는 게 20만 원인 거죠. 아마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주겠지만 그것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이 있는데 재정 지출도 좀 조금 더 요령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출도 필요하지만 세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최저임금 예측 협찬을 만드는 그 대책 170만 원에 집중해서 당장의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제가 이제 소셜 프랜차이즈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나머지는 좀 보시고 간단한 자영업자 영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시간 말씀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시간 많이 드는데 조선적 생각하시고 정승국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세 분의 다들 자기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최근의 발표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발표자께서 처음에 사실 임금주도 성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임금주도 성장이 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임금주도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 미국의 각종 시도이나 또 영국 생활임금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또 임금주도 성장을 실천하고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임금주도 성장이 이제 소위에서 일반적인 성장 전략으로 추진된 것은 대개 우리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1945년에 1970년 중반 소위 이제 포도주의적 복지국가 내지 거의 축적체제 이런 어떤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70년대 후반이 되면 이 성장 전략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각국에서 다른 성장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다른 성장 전략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대 조건 또는 무슨 그렇게 구조에 따라서 상향을 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은 수출 주도 성장, 그리고 영국은 소비 주도 성장, 그리고 스웨덴은 수출 성장과 소비 주도 성장의 조합 이런 각각의 상향 방식대로 이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성장 전략이 한 나라의 불평등 구조에 미친 효과는 상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수출 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의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걸 서비스 부분에 만든 것이죠. 서비스에 만든 것이고 거기서 말하자면 대단한 불평등 또 저임금 노동자 확산되니까 최저임금을 제도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걸 임금주도 성장이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사례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두 개의 전략, 그러니까 수출주도 성장을 취하는 동시에 소비주도 성장을 더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스웨덴의 수출 성장이 가격에 덜 민감한 ICT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갖고서 그것을 저소득 노동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전략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은 워낙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는 노동조합이니까 지금도 사실은 대단히 압축적인, 그러니까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의 임금 격차를 굉장히 압축시킨 그런 어떤 임금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이 상당히 평등한 그런 어떤 임금 구조를 또는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수출 주도 성장, 전형적인 수출 주도 성장, 소비 주도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수출 주도 성장, 그것도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수출 성장을 가지고 있지만 노민선 박사가 충격적으로 보여주듯이 대단히 5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프랑스나 보다 굉장히 높은, 그것도 1인당 GDP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80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임금 침투성에 의해서 대규모의 임금 프레이드를 지금까지, 지금은 최근에 좀 축소됐지만 그것을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수출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대단히 기형적으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경제 능력의 상당한 부분이 왜곡되게 배분이 되니까 이것이 결국은 대단히 심각한 양극 구조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유지한 상태 속에서
상태 속에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그건 실현 불가능한 기획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장 전략과 이 불균 구조에 미치는 효과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성장을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좌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기획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카페 토론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김남근 변호사께서 이 분야의 가장 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상당히 논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협력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반발을 그러니까 협력이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협력이익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대기업의 손실이 나면 손실도 부담할 것인지, 이런 어떤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대주기업 간의 관계를 사립게 관찰한 여러 단체가 하듯이, 사실 지금 워낙 이제 수년 동안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동반상생위원회 등의 활동에 따라서 재벌 대기업과 공동체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어쨌든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1차 공업체와 2차, 3차 간의 관계가 오히려 갑질이 심한. 자,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시된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청 박사의 발표문에 대해서는 이호청 박사도 워낙 이번에 대가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경사도의회 프로젝트 추진됐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올바르고 좋은 소리만, 맞아, 모범 학생이 이야기하는 그 같은 그런 어떤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터 혁신이 추진된 상황은 이렇게 노선안의 조화는 조건, 노선안의 어떤 이해관계 조화는 조건 속에 추진되기 결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어쨌든 한나라의 어떤 노사 관계의 제도 조건하고도 또는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이런 문제하고도 상당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어떤 제도를 공통적으로 노동조합들이 보여주고 있고, 이게 상당히 영국의 노동조합과 상당히 비슷한, 영국의 노동조합이 혁신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논쟁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혁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나 혁신이 아닌 그냥 혁신의 이얼리전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정치까지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정책들을 제안했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에 보면 노사의 전략 선택한 협력의 조화를 이룰 수가, 그 조화를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이 사회기술 시스템이나 또는 신생산 개념이었을 때는 이게 신생산 협력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 모델 자체가 이게 린생산으로 전반적으로 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린생산이 노동자의 미친 효과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애매하고 굉장히 논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채로 그냥 절선택 협력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들을 이 보고서에서 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영세성, 소규모성, 자원의 부족, 열악한 근로조건, 오늘따라 직접적 통제, 조직의 기능 미분화,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척하는 일대 혁신이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관련된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근로생활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근로선의 질 개선이 혁신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제공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관한 답의 답변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배당자 시간이 다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만 꼭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만 없으시면 바로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사실은 다양한 주제에 좀 문제가 필요한데요. 좀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결국 이상적인 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때가 지금 리얼리즘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물론 얘기할 때 표현할 부분에서 물론 뭐 그런 특별히 좀 억장의 부분은 있지만 결국 제가 환상을 얘기하고 팬터스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호 씨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접근돼서 하는 혁신의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뭐 사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래서 제가 별도의 사실은 좀 다른 페이퍼나 데서 좀 더 논의를 구체한 적이 있는데, 유럽이라는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태호 씨의 내용들은 그냥 자꾸 정 박사님은 이제 린을 말씀하시는 이게 좀 차이인데, 린의 그런 전통도 있지만 린의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린이라고 해서 당시 노동자나 노동조의 적대적인 내용들이 아니고요. 린의 내용들도 국가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굳이 실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소기업가 부분에서도 저도 당연히 저희 컨설팅하는 내용 현장에서 늘 접하는 것이 중소기업들 80% 중소기업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의 일상들을 누구보다 잘 적시적 인지하고 있고요. 다른 영화였는데 우리의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좀 필요한.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정의 논의 속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필요할 때, 물론 그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우회하지 않고 직접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 무상관계 문제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중요한 해법이라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좀 마지막에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제를 같이 가져오게 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생산성 향상은 왠지 경영계 이슈일 것 같고 성과 공유제는 노동계 이슈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 같이 좀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면 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고, 하지만 그게 근로자를 너무 압박하는 형태로 가서는 또 곤란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필요한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눠주면서 그게 결국은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게 같이 가서 좀 상생하는 모델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일부 새로운 기업과 거래원과 혁신 역량 진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저도 이제 좌장을 맡았는데 한 말씀만 일단 그리고 끝내보자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수조 성장과 혁신 성장을 잇는 핵심 4개가 이 일부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기업과 거래관계를 통해서 기업들 전체,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그 혁신 성장과 소수조 성장을 내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흔히 드는 사례입니다만, 몇 년 전에 제주 외고 1등을 하던 학생이,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2학년에.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핵심 양극화 문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적 기초를 어떻게든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시된 많은 내용들이 많은 분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위원장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실사부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들로 노사정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일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